자, 26페이지 맨 아래에 제1절 재무회계의 개념체계입니다. 얘네들은 우리가 각각 있어가지고 자, 개념체계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자, 들어보실게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재무회계의 개념체계하고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게 기업회계 기준이고 실제로 우리가 개념체계라고 해가지고 뭐 자산의 정의, 뭐 부채의 정의 그런 것도 있거든요. 알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준하고 체계하고 상충 서로 충돌이 되면 뭐가 우선시 될까요? 체계 안 되죠, 여러분들. 기준은 우리가 회계하는 애들이 지켜야 될 법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체계는 뭐예요? 이러이러한 거 서술한 거예요, 서술. 좀 서술한 거하고 법이랑 싸우면 당연히 법이 이기죠, 여러분들. 물론 기준이 법은 아니지만 회계 입장에서는 법이죠, 법. 알죠? 그래서 주의하실 게 개념 체계보다 뭐가 우선하냐면 기업회계 기준이 우선이 돼요. 그게 맨 아래에 있는 굵은색 글씨입니다. 근데 진한색 글씨를 굵은색이라고 표현할게요. 자, 밑줄 좀 쳐주시죠. 밑줄. 자, 개념 체계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상충은 서로 충돌한다는 얘기죠. 자, 상충될 경우에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개념 체계보다 우선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알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주시냐면 28페이지예요. 28페이지. 자, 28페이지에 거기 맨 아래쪽 보시면 혹시 여러분들 그 손가락 표시 보이시나요? 자, 손가락 표시에 그 보수주 있죠. 별표예요, 별표. 여기를 직접 잘 내진 않지만 얘랑 관련돼서 엄청나게 시험 출제를 해요. 얘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줘요. 알죠? 보수주의가 뭔지 설명 좀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혹시 보수적이다라고 들어보세요. 보수적? 우리가 알고 있는 보수적이라는 건 약간 옛날, 요즘 말로는 꼰대라는 거죠. 그 보수적이 아니라요. 뭐냐면은 보수적이 그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 가셔가지고 부분 점수 주잖아요. 우리가 이제 세법 관련 실기는 부분 점수를 무조건 준단 말이에요. 물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부분 점수라는 게 뭐 예외적으로 거의 없고, 그래서 세법 관련 시험은 일반적으로 부분 점수가 있는데 그냥 내가 좀 틀렸으면 몇 개 틀렸잖아요. 몇 개 틀렸으면 그냥 그 회차는 그 문제는 점수를 빵점으로 처리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보수적으로 채점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보수적으로 채점. 그러니까 어떻게든 점수를 낮게 잡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제 부분 점수 맞아가지고 내가 점수가 오르면 또 행복하고 사람들이 야, 너 탈락한다며. 야, 엄살 피우기는 그러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그러지 않나요? 맞죠? 제가 어머니한테 들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 전기 쪽 하셨거든요. 전기? 아니 그 연세 드셔가지고 좀 약간 뭐 전기 같은 거 해보실다고 좀 저한테 미적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문과 나왔거든요. 요즘은 문과 미적분 하죠. 요즘 문과 미적분 한다면서요. 저 때 미적분 안 했어요. 미적분이야. 그래서 어머니가 민구가 미적분 이거 어떻게 해? 처음 보는 문자예요. 그래서 오씨 당연히 좀 모른다고. 저희 때 진짜 미적분 안 했거든요. 아무튼 다행이다. 그죠? 보니까 토 나오더만. 근데 미적분은 알고 있으면 좋긴 해요. 경제학 이런 거 다 쓰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계 이쪽 가시면 경제학 부분은 미적분 진짜 많이 쓰거든요. 아무튼 네,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저희 어머니하고 이제 또 그러니까 여자분이 전개하는 건 되게 귀하잖아요. 되게 귀해요, 여러분들. 귀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점수가 대략 60점 합격이었는데 그 산업기사 쪽이었거든요. 어머니 62점이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점수 62점이었는데 그 어떤 어머니 한 분 있잖아요. 어머니 한 분하고 있는데 어머니 한 분은 그 한 점수 대략 줘봤다 한 61점인가 나왔대요. 그래서 나 합격할 것 같아. 그리고 저희 어머니 야 떨어질 것 같아 어떡하냐? 근데 막상 채점적으로 거꾸로 된 거예요. 얼마나 쪽팔려요. 그래서 그분은 제가 성함을 몰라요. 다행히. 아무튼 그분은 어제 영상 안 보시겠지만, 맞죠? 그분은 물론 쪽팔려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되게 보수적으로 회계 처리해요. 보수주의가 뭐냐면 이익을 최대한 낮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업들이 다 기업 설명회 같은 거 할 때 되게 이익을 보수적으로 잡아요. 저희 회사는 이번에 업황이 안 좋으니까 이익이 얼마 안 날 것 같아요.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 회사가 서프라이즈 당한 거예요. 진짜 업황이 어려운데 만약에 지금 이런 반도체 업황 어렵잖아요. 막 삼성전자 적자 4조 난다라고 하고 4조 났었죠? 1분기 때. 그죠? 근데 오히려 저 반도체 업종인데 분명히 안 좋거든? 안 좋은데 갑자기 이게 막 서프라이즈 나는 애들이 있어요. 분명히. 맞죠? 막 걔네들만의 특수한 기술은 우리가 아무리 업황이 안 좋더라고 하더라도 걔네들은 써야 되거든. 맞죠? 그래서 이제 서프라이즈 하게 되면 되게 놀랍죠, 여러분들. 맞죠? 근데 어떤 기업 철렁철렁 하는 게, 우리 회사는 이익이 미친 듯이 날 것 같아. 업황이 너무 좋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업황이 막 이익이 쓰레기야, 막. 쟤네들은 어떡하냐, 저기. 해가지고 못 믿겠죠, 이제. 맞죠? 그 우리가 보수주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익을 최대한 낮게 잡는 걸 보수주의다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가 이익을 최대한 낮게 잡는 게 비용을 올리거나 수익을 줄이거나도 있지만 자산을 적게 잡거나 부채를 높게 잡는 경우도 있겠죠, 여러분들. 맞죠? 그게 거기 설명이 있어요. 자, 거기 우리 보수주의 있죠, 여러분들. 보수주의에 얘는 일단 그 저자분이 밑줄 친 것만 밑줄 좀 쳐주시면 돼요. 밑줄. 자산이나 수익이 과대평가되지 않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자산이나 수익을 적게 잡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꾸로 얘기하면 부채나 비용이 과소평가되지 않도록 여기까지 비춰주시고 그러니까 비용이나 부채는 높게 잡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회계는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원자재 값이 뛸 것 같아. 특히 조선업에서 이런 거 하거든요. 조선업에서 갑자기 이제 조선업의 원자재가 철강제거든요. 철강제가 만약에 갑자기 가격이 급등할 것 같아. 예상되면은 미리 차변에 비용 잡고 대변에 부채 잡아버려요. 알죠? 그만큼 되게 보수적으로 인식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잡도록 돼 있어, 실제로. 그러니까 회계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하진 않는데 그냥 이게 뭐라고 해야 약간 그거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 제사 지낼 때 꼭 장자가 지낼 필요 없잖아요. 장남이 지낼 필요 없죠. 근데 장남이 대부분 지내죠. 그게 왜 그래요? 법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좀 멋있는 표현을 쓰자면 관습이 그런 거죠. 좀 있어 보였나? 표정이 여러분들 지은 이을 하고 있는 이 표정이신데?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이게 관습이에요. 회계 관습. 진짜 회계는 관습상 보수주의 진짜 많이 써요. 앞으로 여러분들 제가 밑줄 치는 애들 중에 보수주의는 정말 많이 설명드릴 거야, 아마 회계 쪽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가끔씩 보수주의의 단점 물어보거든요. 자, 거기 두 번째 줄 끝에 밑줄 좀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의 밑줄. 그러니까 논리적 일관성이 이거 뭐냐?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우실 건데 뭐냐면 이익은 최대한 낮게 잡고요. 이익이 올라가는 건 용납을 안 해요. 그게 뭔 소리야? 맞죠? 일단 일관성이 없죠, 여러분들. 맞죠? 이익이 실제로 올라갔으면 잡아야 된다, 안 잡아. 나중에 그건 재무회계 우리 재고자산에 배우시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밑줄 이익 조작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분명히 이익 조작은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익을 우리 세금 적게 내고 싶어요. 그럼 이익을 보수주의 관점에서 계속 저 보수적으로 해서 그래요. 이거지 내 마음속에 세금 줄여야지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 알죠? 그래서 방금 여러분 두 번째 줄부터 세 번째 줄 밑주신 건 말문제 대비고요. 알죠? 근데 영향을 주는 건 첫 번째 줄이에요. 알죠? 실기나 이런 데에서. 알죠? 자, 그 다음에 29페이지도 출제를 은근 많이 했어요. 맨 위에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의 상충관계 예시의 별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회계 1급 때 이거 배우셨죠? 우리가 그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하고 신뢰성이다. 맞죠? 그리고 그거의 하부 원칙은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배우셨을 거라고 믿고 넘어가는데 여기는 안 배우셨어요. 알죠? 뭐냐면 시험에 물어봐요.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에 우리가 예시를 물어봐요. 예시를. 한번 들어보실게요, 여러분들. 들어보시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취득 원가가 과거에 샀었던 금액이죠. 과거에 샀었던 금액은 우리 입장에선 신뢰가 가야 안 가요? 그 금액이 정확한 거예요, 안 정확한 거예요? 정확해요. 정확하니까 신뢰가 갑니다. 대신에 주주하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시가 정보가 좀 더 유용하죠. 유용하다라는 거 목적 적합하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시가는 추정이 들어가요. 추정이 들어간다라는 건 신뢰성이 떨어져요. 엄밀히 얘기하면. 맞죠? 강남 땅이 84억이다라는 그건 보장이 없어요, 시가가. 맞죠? 그냥 부자들이 사니까 84억인 거지. 살아보고 싶다. 자, 아무튼 29페이지. 자, 그래서 거기 목적 적합성이 높아지는 거 있죠, 저자분이. 거기에서 자산 측정의 공정가치에 밑줄 치시고, 공정가치.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뢰성이 높아지는 자산 측정에 거기 역사적 원가에 매주시시고, 역사적 원가에 같은 말이 취득 원가야, 취득 원가. 취득 원가. 자, 그 다음에 손익인식입니다. 여러분 엄밀히 얘기하면 돈 들어와야 수익인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그게 신뢰가 가죠. 근데 우리가 발생인줄이 좀 애매하잖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회계에서 발생인줄이 쓰라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실제로 이자 비용이 발생했다, 6개월치가 발생했다, 이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여러분들 추정이 들어가는 거죠. 6개월치가 발생했는데 그게 여러분들 정확한 정보는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거기 손익인식의 목적 적합성이 높은 건 발생주 예비줄. 그러니까 목적 적합하긴 하죠. 이용자들한테 6개월치 이자가 발생했어요라는 정보가 목적 적합하긴 해요. 맞죠? 다만 돈 들어와야 명확한 거죠. 맞죠? 나중에 수익 내가 인식했는데 띄어먹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 우리가 손익인식에서 신뢰성이 높아지는 건 현금주의입니다. 현금주의. 예. 마찬가지 우리 자 들어보시면 우리 법인세에서 완성기준하고 진행기준 배웠죠? 뭐가 신뢰가 가요? 당연히 완성되었을 때 돈 받는 게 명확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완성 기준이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신뢰성이 우리가 알고 있는 좀 약간 돈 들어왔을 때 이런 거 있죠. 그거고 목적 적합성은 우리가 발생주의. 알죠? 그래서 거기 수익 인식의 목적 적합성 진행 기준의 밑줄. 그다음에 신뢰성이 높아지는 거에 완성 기준의 밑줄. 그다음에 재무 보고입니다. 여러분 재무 보고는요, 당연히 우리 상장 기업은 1년에 몇 번 보고하는지 아세요? 재무 보고를 삼성전자 1년에 4번 보고해요. 4번. 분기별로 작성하죠. 분기별로. 실제로. 알죠? 근데 비상장 기업은 1년에 한 번만 하거든요. 1년에 한 번만. 했죠. 그럼 당연히 목적 적합하다라는 건 주주 입장에서 목적 적합한 건 당연히 투자죠. 그럼 투자할 때는 분기별 정보가 당연히 유용해요. 맞죠? 왜냐하면 우리가 분기별로도 비교를 해야 얘네들이 요 분기가 성수기고 요 분기가 비수기고 이런 것도 알고 있죠. 맞죠? 그래서 거기 재무보고의 목적 적합성은 가로 안에 반기, 분기 비축, 반기, 분기, 보고서 비축, 보고서 가로에 반기, 분기. 이해되세요? 요게 목적 적합합니다. 자, 대신에 신뢰가 가는 건 1년치에 대한 정보죠, 여러분들. 맞죠? 전체 1년치가 나와가지고 이 회사가 1년치가 어떻게 됐는지, 맞죠? 그게 신뢰가 간다라고 돼 있어서 오른쪽에 연차 보고서 몇 줄 치시고 연차 보고서. 그러니까 연차 보고서는 말 그대로 여러분 1년치 얘기하는 거예요. 알죠? 왜냐하면 내가 어떤 회사에 1분기에 실적이 좋아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2분기 때 말아먹은 거예요. 1분기가 좋아가지고 2분기도 좋을 줄 알았거든. 맞죠? 그냥 차라리 1년치를 딱 보여주는 게 신뢰는 가죠, 여러분들. 그죠? 목적 적합하진 않지만. 자, 됐고, 그 다음에 29페이지 가로 3번 비교 가능성인데 들어보실게요. 뭐냐면 우리가 비교 가능성이 2개가 있어요. 기간별 비교 가능성이 있고요. 이거 다 나와요, 시험에, 여러분들. 알죠? 좀 분명히 지루합니다만 나옵니다. 우리 기간별 비교 가능성이 있고요.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가전 기업을 해요. 위닉스라고 있죠. 위닉스? 알고 계세요? 위닉스? 가전? 위닉스는 유명하죠. 김치 냉장고? 맞나? 맞을까요? 아마 위닉스. 그쪽이 가전하거든요. 알죠? 그럼 위닉스도 당연히 우리가 기간별이라는 건 2022년도, 2023년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가전제품 또 영위하는 게 주로 또 LG 있죠? LG전자? 맞죠? 그러니까 LG전자하고도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둘이 가전하니까, 여러분들. 맞죠? 우리가 주식 같은 거 투자할 때 당연히 업종별로도 할 수밖에 없어요. 맞죠? 얘네들은 잘 나가는데 왜 얘네들 똑같은 업종 하면 저기 쓰레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무튼 그게 두 번째 줄입니다. 두 번째 줄 밑줄. 기간별 비교 가능성과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속성 여기에 밑줄치시고. 자, 그 다음에 가로 4번 회계 정보의 제약 요인 있죠? 요것도 가끔 출제하는데 들어보실게요. 여기까지 버티세요. 여기까지 지루해요. 여기까지 지루, 많이 지루하면 여기까지가. 뭐냐면, 들어보실게요. 우리가 재무제표를 당연히 작성하는데 비용이 들겠죠? 맞죠? 그래서 비용이 예를 들어가지고 한 1,000만 원 든대요. 재무제표 한번 작성하는데. 알죠? 1,000만 원 드는데 사람들이 우리 회사를 몰라. 그 말은 우리 회사 재무제표를 안 본다는 거예요. 요 회사는 뭐 하는 회사지? 그냥 이름도 없고 안 보자.
했죠. 그래서 조회수가 삼성전자는 막 한 몇 천만 회 되는데 우리 회사는 조회수가 막 300회야. 눈물이 앞을 가리죠. 맞죠? 그러면 보고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재무제표를 통해서 그 이용자들한테 주는 효익이 원가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이해되죠? 그게 거기 있어요. 밑줄 좀. 효익과 원가 간의 균형 있죠? 밑줄 좀. 효익이 비용보다는 크다. 물론 크거나 같은 거예요. 크거나 같은 거. 알죠?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무조건 작성할 필요는 없어요. 알죠? 그러니까 비용하고 효익을 따져가지고 비용이 높으면 보고 안 해도 됩니다. 이건 허용돼요. 알죠? 요거 최근에 냈거든요. 알죠? 좀 대비.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주의하실 게 뭐냐면 32페이지로 갑니다. 다 출제합니다, 여러분들. 자, 32페이지의 맨 위에 3번 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이에요. 작성 기준인데, 자, 어디냐면은 조심하실 게 2번에 총액주 있죠? 보이세요? 우리 여러분들이 자산하고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면 안 된다라고 배우셨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다 들어보실게요. 이거 말문제 조심하실게요. 자, 상계는 뭐냐면, 들어보실게요. 우리가 채권하고 채무는 성격이 같아요? 달라요? 같다고요? 채권은 자산이고 채무는 부채예요. 다 성격이 다르지. 채권은 받을 거고 채무는 갚을 건데 성격이 같으면 큰일 나지. 맞죠? 그걸 상계다. 우리가 성격이 다른 걸 퉁쳐버리는 걸 상계다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거 있죠. 감가상각 누계액하고 그러니까 건물 감가상각 누계액 있죠. 얘네들은 우리가 건물하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성격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냥 건물을 직접 빼기 뭐하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다른 계정 과목 써서 까는 거죠. 맞죠? 또 마찬가지로 또 뭐가 있냐? 매출 채권. 채권. 채권은 못 받을 것 같다를 채권을 직접 빼면 그러니까 우리가 채권의 차감 계정에 이제 대손 충당금 쓰죠. 그걸 퉁치는 건 상계라고 표현 안 해요. 왜요? 성격이 같은 놈이에요. 같은 놈. 맞죠? 그거 조심하셔야 돼. 그게 어디에 있냐면 총액주의의 두 번째 칸 보이세요? 총액주의의 두 번째 칸. 자, 두 줄 밑줄 좀요. 매출 채권은 여기서부터 밑줄. 자, 매출 채권은 총액으로 기재한 후 대손 충당금을 차감하는 형식 총액법. 우리가 이거 배웠던 거 이거죠. 이거. 총액법. 계속 밑줄. 또는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해당 자산에서 직접 차감한다라는 건 대손 충당금 안 쓰고 그냥 채권 그냥 빼버리는 거예요. 원샷으로. 알죠? 이거 순액법을 표시할 수 있다. 여기 상계라고 안 돼 있죠, 여러분들. 이건 상계가 아닌 거예요. 오케이? 아시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상계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 어떻게 장난치냐면 우리가 대손충당금에서 빼는 건 허용되는데 대손충당금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차감하는 거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틀린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 이건 둘 다 허용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물론 우리가 퉁치면 주석으로 알려는 줘야 돼요.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채권을 1억 있어. 채권이 1억 있는데 못 받을 것 같은 게 1,000만 원이래. 근데 이거 9천만 원 이렇게 딸랑 표시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원래는 우리가 배웠던 걸로 따지면 1억 빼기 1,000만 원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이해되세요? 근데 주석으로 알려줘야 돼요. 채권이 총 1억 있었는데 대손 충당금이 1,000만 원 있어가지고 9천만 원 이렇게 됐다라고 주석으로 알려줘야 됩니다. 실제로 안 알려주면 난리 나요. 아셨죠,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 이 문장. 알죠?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뭐냐면 자, 5번 구분과 통합 표시 있죠? 구분과 통합 표시. 아마 여러분들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재무제표에 별도로 표시합니다,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자산이니까. 그래서 1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별도 항목으로 구분 표시에 밑줄. 별도 항목으로 구분 표시에 밑줄 치시고. 자, 그 다음에 2번 자본금 있죠? 여러분 조심하실 게 우리 삼성전자하고 현대차가 좀 시가총액 크잖아요. 걔네들은 어떤 주식도 있냐면 우선 주식도 있어요. 알죠? 그래서 보통주를 발행할 수도 있지만 우선주 발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자본금은 보통주 자본금하고요. 우선주 자본금으로 표시가 돼요. 이렇게 있을 거예요. 아마 잠깐만요. 전자공시 보여드려야 돼. 이거를. 보여드려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니까. 삼성전자. 정기공시만.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여기 별도로 표시돼 있죠, 여러분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 별도로 표시해줘야 돼, 무조건. 그렇죠? 표시하고 그다음에 어디 있냐? 쭉 가서 여기 자본 있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우선주 자본금, 보통주 자본금 이렇게 나뉘어요. 요렇게.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원래 자본잉여금에 주식 발행 초과금, 뭐 감자차 이런 것들 많이 있죠. 실제로 주식 발행 초과금만 표시해도 돼요. 왜냐? 회사에 주로 여러분 자기 주식 처분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했죠? 자기 처분하는 건 일반적으로 상여금 같은 거나 돈 필요할 때 하는 거고요. 했죠? 그다음에 감자는 재무 구조가 진짜 썩어 빠진 기업에서 감자거든요. 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재무제표에 표시할 때는 자본잉여금 있죠? 자본잉여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과 나머지로 표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2번이 3번이에요. 자본잉여금 뭐죠?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 밑줄 좀 주식 발행 초과금과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구분 표시 여기에 밑줄 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우리 자본 조정 있죠? 우리 자본 조정 배우셨던 게 뭐 자기 주식, 뭐 우리가 감자차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그다음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주식 할인 발행 차금하고요, 감자차손하고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서로 간에 상계하죠. 자기 주식 처분익 같은 거랑 배우셨죠? 그죠? 근데 우리 자기 주식은 서로 간에 상계하는 거 배우셨어요? 안 배우셨죠? 그게 4번이에요. 자본 조정. 자, 자본 조정 밑줄. 자기 주식은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 왜냐면 다른 애들은 퉁쳐져서 없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자기 주식이라는 별도 항목은 얘는 퉁칠 애들이 없죠. 그렇죠? 우리가 나머지는 다 퉁친 애들 배웠지만 회계 1급 때 그 말이 그 말. 다 나와요, 시험에 여러분들. 이거 전부 다. 그렇죠? 되게 중요한 애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 손익계산서의 작성 기준 보이시나요? 손익계산서의 작성 기준 보이시죠? 자, 거기에서 맨 아래 4번 환입금액 표시해요. 자, 들어보실게요. 자, 우리가 법인세에서는 환입한다라는 걸 엄밀히 얘기하면 그냥 수익 처리했죠. 왜냐하면 비용에서 빼나 수익으로 처리하나 세법은 어차피 세금을 올리는 측면에서 환입은 똑같은 거예요. 맞죠? 하지만 회계는 달라요. 회계는 비용의 차감이냐 수익을 늘리느냐가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놈의 유용한 정보, 주주 때문에. 됐죠? 이게 비용이 감소해서 이익이 올랐는지 이 수익이 올라서 이익이 올랐는지 표시해줘야 돼요. 맞죠? 그게 되게 중요한 정보거든요, 여러분들. 맞죠? 자, 그래서 들어보시면 우리 대손충당금 환입할 수도 있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도 설정 많이 하면 환입하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퇴직급여로 처리했었고 당초에 대손상각비란 비용으로 처리했었던 놈을 환입하면 얘는 비용에서 차감해. 비용에서 차감. 수익 아닙니다. 왜 수익이 아니냐? 자, 들어보세요. 우리가 대손상각비나 아니면 퇴직급여라는 게 판관비죠. 근데 판관비인데 그럼 판관비를 환입하면 수익을 원래 잡아야 되거든요. 수익. 근데 우리가 판관비와 관련되어 있는 수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익은 회계에서 딱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매출, 영업의 수익. 근데 판관비는 일단 영업의 수익하고 관련이 없죠. 판관비는 영업 비용이잖아요. 근데 판관비가 매출하고 관련이 있어요? 매출하고 관련 있는 비용은 매출 원가예요. 맞죠? 그래서 처리할 수익이 마땅치 않다 보니까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좀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어디에 미치냐면 32페이지 4번 환입금의 표시 있죠? 거기에서 굵은색 글씨 밑줄입니다.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 환입, 판매보증 충당부채 환입, 대손충당금 환입 등은 판매비와 관리비의 부, 마이너스 금액으로 표시한다. 시험에는 부라고 낼 때도 있어요. 부가 마이너스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어디냐면은 34페이지.